자고로 여기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안 따라오시고 그냥 외우시면 사람 잡아요. 자고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심지어 미리 말씀드리면 3회차 연속으로 출제해서 3회차 연속. 그만큼 이론에서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론 쪽에서, 이론 쪽.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오류 수정은 뭐냐면, 죄송한데 좀 영어 쓰면 안 될까? 왜냐면 이거 언제 다 쓰기 힘들어서 이거. 한국말로. 그래서 오류 수정은, 할게요. 오류 수정은 그냥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오류 수정한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회계 변경, 그냥 이거요. 회계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 팔 아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회계 변경이에요. 여러분들 왜 바꿔? 인정하는데. 아니,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어요. 이거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여러분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인데 후입선출법이 너무 뒤처져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변경이다라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 우리 추정도 세법이래. 추정 회계에서 인정하죠. 코로나 터졌을 때 대손 추정률 20% 잡았어요. 근데 엔데믹 해가지고 이제 대손 추정률을 5%로 바꿨대. 그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면 추정치도 변하고 뭔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뭔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맞죠? 그럴 순 없어? 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인데 이게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고 그럼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는데 여기는 틀리시면 절대 안 돼. 쉽기 때문에. 왜 쉽냐면 일단 방금 설명드렸지만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바뀌었대요. 중대하게 바뀌고 원래 우리가 재무제표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재무제표가 두 가지, 별도의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별도는 삼성전자 혼자만의 재무제표고 삼성전자는 중소기업도 많고 해외들도 많잖아요. 걔네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연결재무제표예요. 합병하다 보면 당초에 별도의 재무제표만 딸랑 작성했었다가 우리 회사 딱 혼자 했어 원래는. 근데 합병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합병했으니까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환경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제가 방금 아까 사례 들었던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을 바꾼 건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인 거죠, 여러분들. 누가 봐도 후입선출법은 워낙 시대에 뒤처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기업들이 지켜야 될 회계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는 바뀐 거예요. 하라면 해야지, 거기서. 맞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알죠? 이건 정당해요. 반면에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회계를 변경한대. 둘의 목적은 달라요. 세법은 세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재무회계는 정보 전달 목적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세법 따라서 회계 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배우잖아, 우리. 세법이랑 회계는. 목적 자체가 다른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익 조정 목적이다라는 건 회사가 이익 조작할 목적. 이쁜 말로는 이익 조정이고, 나쁜 말로는 회사가 이익을 올해는 줄여가지고 세금을 덜 내고 싶고, 나중에는 이익을 좀 올려가지고 주가를 좀 올리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바꾸면 안 돼. 이게 이익 조정 목적. 그래서 얘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자, 넘어가고요. 이제는 여기가 출제가 잘 돼. 이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 회계 변경 있죠? 이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추정은 쉽죠, 여러분들. 추정치 바꾸는 거 추정치.
추정치를 바꾸는 게 추정의 변경. 어렵지 않을 거고. 근데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정책의 변경을 외우셔야 딱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정의 변경도 3개밖에 없는데요. 여기 다 대부분의 것들 회계는 추정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정책의 변경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책의 변경은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건드려줘야 돼요. 중요하니까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곧.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재고자산의 변경을 우리가 하면은 후입선출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의 후입선출법으로 되어 있던 걸 선입선출법으로 다 재무제표를 고쳐야 돼요. 한 3-4개, 비교되는 재무제표 쪽을. 재무제표를 바꾸는 거다. 이게 꽤 까다로워요. 근데 중요하니까 바꾸라는 거 반드시 수정하라는 거야. 중요하니까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 대표적인 정책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꾸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높아지면 할게요. 우리가 원래 주식이나 채권이 원칙 우리 주식은 단기, 만기, 단기, 매도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고 채권은 단기, 만기, 매도로 분류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나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야. 지배할 목적이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시험 혹시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나오면 그냥 주식으로만 분류가 되고 주식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를 지배할 목적인데 계속 똑같은 거 한 방에 잘 안 사요. 지배하고 야금야금 안 들키게. 거기 최대주가 있을 거거든. 야금야금 사요. 일반적으로 한 방에 사다 공시 띄워야 되거든. 바로 지분이 많이 변화하면 한 방에. 누가 봐도 저 새끼 봐라. 우리 회사 왜 건드리지? 이런 게 탈로가 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산다라는 건 가격이 단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예전에 이동평균법 썼대. 이 회사의 주식을 살 때마다. 근데 귀찮아.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과거의 재무제표 유가증권 있잖아요.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금액도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총평균을 싹 다 갈아 끼워야 돼요. 비교되는 재무제표들.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시통화의 변경은 뭐냐면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이면 무조건 원화 쓸까요? 재무제표에? 아닙니다. 달러도 쓰고 엔화도 써요. 가끔 어떤 기업들은. 그럼 매국노? 매국노가 아니고 어떤 회사는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주로 매출이 다 미국에서만 일어나. 그러면 달러로 표시해요. 그게 기능통화라고 해요.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통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표시할 때 통화를 기능통화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에서 이제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으로 진출했대. 상장은 우리나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재무제표에 할 때는 이제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요. 그럼 과거의 재무제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도 다 달러로 변경해줘야 돼요. 알죠? 귀찮긴 하지만 하라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3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출제 아마 안 할 거예요. 좀 어려워서. 시험에 내지도 않고요. 듣고 버리세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감가상각만 했죠. 그 감가상각하는 거 우리가 기말에 평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가 모형이라고 불러요. 원가 모형. 그래서 원가. 근데 기말에 시가로 평가하면 그걸 재평가한다라거든요. 재평가 모형이라고 해요. 아무튼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 안 했다가 시가로 평가를 하는 걸로 바꾸면 과거에도 마찬가지 시가를 다시 적용해줘야 돼요.
이건 뭐 재경관리사에서 배우시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잘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얘 아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추정의 변경이 대부분의 추정치가 추정 많이 하니까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에요. 정책의 변경이 딱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외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가 회계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회계 변경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수가 없대요.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예외. 원칙이 둘 중에 뭐래요? 추정의 변경.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구분이 어려우면 이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이걸 시험에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장난 무지막지하게 썼어요. 맞죠? 원칙, 예외 이런 거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건 아까 위에 있는 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가 일어난 거야. 정책의 변경도 일어났고 추정의 변경도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래 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약속과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같이 잡힌 거예요. 동일날. 뭐부터 먼저요? 중요한 약속부터 먼저 가야지. 뭐 아까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정책 추정. 상대적으로 중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틀 잡고 외우셔요. 틀 잡고. 틀 안 잡고 외우시면 여러분들 하루 만에 까먹는다니까 이거. 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설명해야 돼요. 요 말문제 가끔 나오니까 여기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라는 거 설명. 누적 효과. 이거 뭔 소리냐는 누적 효과. 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화이팅! 근데 저와 함께라면,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띄워놓고, 저와 함께라면 하면 제가 돋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반응도 안 해주는구나. 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아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는 지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래서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우리 회사가 2023년서부터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정액법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알죠? 정액법 감가상각했고, 요 감가비를 할게 그냥.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2억이라고 가정해볼게, 가정. 알죠? 절대 시험에 누적 효과 얼마인가라고 안 넣어요, 절대. 제가 누적 효과 하는 이름이 뭔지 설명하려고 적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우리 회사가 이제 2025년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정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해되시겠죠? 변경하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회계 변경하잖아요. 그 회계 변경을 하면은, 과거에는 정액법으로 했었죠? 과거에는 정액법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률법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 적용을 했었을 때의 효과를 계산해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지금 걸 과거에도 적용했었다면 그 효과를 누적 효과다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때 정률법 상각했다라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했었다면 감가비는 얼마라고 할까? 그냥 2억 5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절대 이 금액 계산하면 안 나요, 절대요. 맞죠? 그럼 이 5천만 원의 차이를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과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 적용했을 경우의 차이. 근데 그 효과 5천만 원 2023년, 2024년 누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 이 5천, 지금 사례에서 그럼 5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렇죠. 아무튼, 자, 그래서 소급법. 자, 법 앞에 뭐 붙었죠? 소급 붙었잖아요. 그럼 소급이니까 얘는 지금 바꾸고자 하는 정률법으로 과거의 재무제표를 바꿔버려요. 소급법. 그래서 여기 수정함.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정액법 감가상각 돼 있을 거잖아요. 얘를 정률법으로 다 고쳐요. 알죠?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5천만 원의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가 감가비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이 2억 5천이니까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감가상각비를 5천만 원 늘려줘야 되는 거고 바꾸고자 한다면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5천만 원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 되시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과거의 걸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5년도에 조정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2025년도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의 수익 비용을 올해 연도의 수익 비용으로 이월시키는 건 조작이에요. 조작. 맞죠? 그럼 조작이지. 왜냐면 지금 정률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걸 과거에 적용을 했다라면 그 효과가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꾸고자 하니까 과거의 재무제표는 2025년 1월 1일자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되잖아. 작년도 말에. 그죠? 작년도 말 재무제표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여러분들 늘려버리면 과거의 손익을 단기의 손익으로 1월 1일 날 처리하는 건 조작인 거예요. 맞죠? 조작이니까 요 소급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늘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맞죠? 과거의 이익이 줄지. 줄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2월 되잖아요. 2월 되는 곳에 반영하면 그건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을 해요.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걸 정률법으로 수정해요. 이 5천만 원의 효과는 과거의 손익이고 이걸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면 조작이니까 조작하지 말고 2월 되는 단기 순이익이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기존 방법과의 차이를 이익 잉여금에 반영해서 조작하지 마.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년도 말에 재무제표에 반영해주면 되겠지. 그거인 거고.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떤 사람을 면접 보는데 오직 고등학교 성적으로만 평가한대. 고등학교 성적.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D였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B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A뿔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 성적 발전, 미발전? 발전한 거죠. 그럼 발전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적 체계가 일치하자. A, B, C, D, E, F로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성적 체계가 일치한 모든 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면 비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 체계가 A, B, C, D, E, F 이 체계 유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급법은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걸 정률법으로 바꾸죠. 모든 재무제표가 정률법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좋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비교 가능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통일됐으면 좋아져 일단. 근데 문제는 뜯어 고쳤어요. 신뢰가 계속 떨어져 일단. 신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 걸 수정할까요? 중요해서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아까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중에 뭐가 중요하대요? 정책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 써요. 외우셔야 다 돼야 이거 시험에 다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류 있죠? 오류 중에 중대한 오류가 중요할까요? 중대하지 웃기긴 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회조 변경에서는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 쓰고 오류 수정에서는 중요한 오류 있죠? 중요한 오류가 소급법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좀. 나 이거 안 했는데 질문 좀.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에 5천만 원을 늘리는 건 조작일까 아닐까? 감가상각 누계에 5천만 원 늘리는 건. 조작 아니에요. 왜? 얘는 왜 조작이 아니야? 과거의 수익 비용을 단기의 수익 비용으로 하면 조작이니까 이익잉여금 줄이라고 했잖아, 아까. 근데 왜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 올리는 거 가능해요? 감누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럼 얘는 이월시키는 거 가능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 어렵긴 한데 얘는 만약에 소급법을 쓰면은 여기를 감가상각비를 늘리는 분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줄이라는 거야. 여기는 5천만 원 줄이라는 거야.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5천만 원 늘리는 거 가능해요. 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얘는 이월되는 거기 과거의 감루를 적게 적었잖아요. 그럼 이걸 올해 연도에 감루 늘리는 거 가능해요. 재무상태표 계정 이월되는 놈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거 할게요. 자, 얘는 법 앞에 단기 일괄 처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5천만 원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5천만 원이 티가 안 나요, 금액에. 그러면 근데 소급법 써버리면 재무제표 수정해야 되니까 이거 꽤 여러분들 비용 많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면 5천만 원이 중요한 거니까 제대로 반영하라는 거고. 맞죠? 근데 단기일괄 처리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새로운 방법이 지금 정률법이죠. 그리고 과거의 방법 정액법이잖아. 이 차이 방금 5천만 원이었죠. 그냥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라라는 거예요. 조작은 조작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기일괄 처리법은 중요하지 않은 오류했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금액 수정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다 삼성전자 고치는 것보다는 5천만 원 차이는 티도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단기일괄 처리법은 수정해야 하네. 과거의 재무제표. 안 고쳐요. 왜 어떻게 했어요? 방법과 차이가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야지 수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신뢰? 가요. 수정하지 않으니까 신뢰는 가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가 치명적인 단점이냐면 일단 이익 조작은 하긴 했어. 맞죠? 하긴 했죠.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허용해 주는 거지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그러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액법, 정률법, 재무제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가 떨어져요. 아까로 따지면
아까 따지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의 성적을 봤더니 D야. 근데 2학년 때 성적을 봤더니 갑자기 한라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라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니까 B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부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치가 일정하지 않잖아. 그럼 비교가 떨어져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단기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존 방법 정액법하고 최근 방법 정률법 혼재돼 있잖아요. 혼재돼 있어서 비교가 안 돼. 이게 됐었어요. 체계가 성적 체계 다른 거 똑같잖아. 정액법, 정률법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저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진법이에요, 전진법. 자, 전진법은 법 앞에 뭐가 있어요? 전진. 전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 전진법 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요? 과거는 묻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률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액법은 내버려 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률법으로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단기도 하는 거예요. 2025년 1월 1일서부터 잘할게 이거잖아요. 그럼 2026년도부터 잘하겠다라는 2025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그래서 단기와 미래에 반영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미래에 반영한다 또는 단기 이후에 반영한다 장난칩니다. 단기도 반영하는 거 앞으로 잘할게 올해서부터 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서부터 잘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재무제표를 얘도 수정하지 않죠.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그죠? 그래서 장점은 신뢰가 다만 단점은 당연히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죠. 정액법과 정률법이 같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얘의 단점은 일단 아까 했던 변경 효과 5천만 원 파악이 안 돼요. 왜? 지금 하는 아까 했던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5천만 원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든 단기손익에 반영하든 효과를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진법은 5천만 원 무시하시고 앞으로 잘할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 이 5천만 원 변경 효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잘 내는 편 아니지만 혹시 낼까봐. 그러면 전진법을 쓰는 건 추정의 변경에서 전진법 써요. 앞으로 잘할 경우가 뭐예요? 과거의 추정은 그 당시적으로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추정치의 변경을 앞으로 계속 추정치를 바꿔 상황에 따라서 추정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코로나 터졌을 때 대손 추정률 20%였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추정이었던 거예요. 추정치는 계속 변하니까 앞으로 추정을 잘 해 나갈게요.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시고 뭐예요? 과거에가 그 당시에 합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추정치 잘 변경해 나갈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진법, 추정의 변경이 전진법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게 2개 있거든요, 기출문제. 2개 하고 쉴게요, 여러분. 맞을게요. 자, 교재, 요게 문제가 어디 있었냐. 116회? 자, 교재 어디냐면은요, 695페이지. 695페이지. 3번이에요, 3번. 695페이지 3번. 그럼 695페이지 3번 몇 번일까요?
3번. 맞죠? 아까 그래서 네 가지만 제발 좀 외워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이 여러분들 정책의 변경이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115회 어디냐면 708페이지입니다. 자, 708페이지 5번이에요, 5번. 708페이지 5번. 쉽긴 하는데. 몇 번일까요? 몇 번? 답은 1번, 1번. 무슨 뭔 소리예요? 여러분, 추정의 변경 아니야. 여기. 회계적 추정치를 바꾼대. 추정의 변경이지. 여기 정책의 변경이라 돼 있어. 틀렸죠? 다시 해보면, 그냥 일단 1번 넘어가고, 2번.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이며 전진법 쓴다는 뜻이에요. 맞죠? 추정이 앞으로 추정치 잘해 나가게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단기와 이렇게, 이거 시험에 어떻게 예전에 장난 많이 했죠?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단기도 들어와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변경의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이게 정책의 변경이지 추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면 원칙 예외. 원칙이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간다. 맞는 거야, 맞는 거.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줘요. 그건 둘이 같이 하나 정책 변경 추정 변경이 같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어느 하나가 일어나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요. 4번은 아까 이제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고. 맞죠? 그래서 1번은 여기 있잖아요. 추정치니까 추정의 변경이 맞는 거지. 자, 됐어요. 자, 여러분들 숙제. 자, 숙제는 그 33페이지 유형 13번 자본 있죠? 그래서 결론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자본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풀었던 거 말고. 자본은 그날 바로 해야 돼요, 실제로. 아셨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발표 치셨다가 제가 오늘처럼 숙제 검사 할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